결국엔 이제 수출에 조금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화폐 가치에 따른 이제 수출에 대한 이득을 좀 보기 위한 노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 흐름을 좀 보시면 연초죠. 연초에는 이제 115엔대를 좀 유지를 했는데 달러당.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는 138 때까지도 좀 넘어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좀 확대를 시키는 기조로 가면서 경기에 대한 이런 활성화 기대를 하는데 네.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사실 꽤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일본도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워낙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올해 전력 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올여름 이렇게 돌아보면은 때이른 열대야부터 더웠고 또 이번 주 정말 더웠고요. 문제는 8월이죠. 더 더울 겁니다. 앞으로도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돼서 당장 전력 수급이 걱정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력 사정이 앞으로도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하반기 여름이 지나서 겨울이 오면요 더 높은 전력 피크가 발생할 거라고도 합니다. 자, 물가와의 전쟁, 뭐 이제 전기 요금과의 전쟁, 당장에 올 여름이 본격적인 무더위와의 전쟁까지 이제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뭐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여기와 맞닥뜨리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물가든 또 더위든 맞서 싸우시기보다는 잘 어르고 달래서 영리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은 아직도 설렙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처음 학교로 갔을 때 그때 당구장에서 들었던 노래거든요. 클론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준애기 정씨,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은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였었습니다. 지금도 설레네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제대하고 와서 이제 복학할 때 당구장에서 이게 치는데 당구를 저 음악이 이제 그때 TV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뮤직비디오가 있었고 그때 막 엄청 설렜던 막 새 출발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늘 이 노래만 들으면 함께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너무나 덥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에어컨도 인버터 방식인가요? 막 좋아가지고 이게 많이들 트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력 수급이 굉장히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또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막 더울 때 막 더 시원해야 되겠다, 막 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대처뿐 아니라 좀 유연하게 더위도 받아들이면서 땀도 좀 흘리면서 극복하는 또 이렇게 한번 버텨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올여름 이제 다음 달 8월입니다. 8월 한 달, 8월도 보면요 한 2주 3주 버티시면 딱 되거든요. 건강하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목돈연구소는 유튜브로도 와서 그 클립들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문자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 배워보는 주식입문 코너 주식학개론이 있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목돈사수 연극적 영화적 코너입니다.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 또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토요일에 하청환 본부장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621번님, 제가 평일에 못 들어도 주말 이 시간에는 꼭 챙겨 듣습니다. 하청환 본부장님 덕에 주식 공부 차근차근 잘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청환 본부장의 어떤 모습이 되게 좋은데요. 저요? 네, 오랜만에 좀 잠을 많이 잤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모처럼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을 했군요. 네, 염색을 좀 했습니다. 네. 면도도 좀 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면도가 네. 생각보다 오늘 좀 깔끔하게 돼서 네. 그래서 좀 멀끔해 보입니다. 네, 그 하청환 본부장 느끼는 거지만은 빨리 자라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면도를 해도 밤이면 이미 덥수룩해지고 네, 맞습니다. 그 차림에 다음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큰일 나죠.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털이 많은 털이 많습니다. 네, 털이 많은 하청환 본부장. 수염도 엄청 빨리 자라는 하청환 본부장.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일본입니다. 요즘에 일본 엔화를 사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또 일본 증시 투자 ETF, 일본 관련 ETF도 꽤 많이 지금 오랜만에 자금이 네, 맞습니다.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일본의 역사는 아니고요. 금융 정책과 거기에 대한 왜 일본은 이렇게 엔저를 고수하느냐, 여기에 네. 대한 주제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먼저 일본 중앙은행 BOJ의 동향부터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BOJ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로 넘어갔었고, 네. 그럼 일본에서도 혹시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이제 기존과 마이너스 0.1%죠. 동결하고 네. 장기금리 지표도 0%대로 이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좀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까지는 경기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 상태를 좀 고수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서 좀 안도 심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조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매도를 한 거죠. 혹시나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보니까 확실히 이 기존의 기조와 똑같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다시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2%를 목표치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2%가 넘었잖아요. 넘었습니다. 네, 2.2%니까. 네. 네, 물론 7년 낮지만. 그쵸, 네. 그쵸. 근데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일본은 진짜 일본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네,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도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2%대. 네, 그쵸? 2.2고 나홀로 양적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만 거꾸로 그렇죠? 일본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본 중국 약간 좀 예외이긴 하고요. 그쵸. 예, 일본이네. 일본. 과거에 터키가 혼자 나홀로 금리 인하 해가지고 큰일 났었죠. 지금 터키 리라 지금도 큰일 났죠. 네. 리라가 박살이 났는데. 맞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율이 뭐 엄청나게 돼가지고 네. 이제 화폐 가치가 정말 폭락한 게 터키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더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완화를 좀 지속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전에도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저한테 일본은 올릴 것 같냐라고 질문하셔서 저는 여전히 좀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결국에 이제 수출에 조금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화폐 가치에 따른 이제 수출에 대한 이득을 좀 보기 위한 노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 흐름을 좀 보시면 연초죠. 연초에는 이제 115엔대를 좀 유지를 했는데 달러당.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는 138
그때까지도 좀 넘어섰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좀 확대를 시키는 기조로 가면서 경기에 대한 이런 활성화 기대를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사실 꽤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일본도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워낙 많이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죠. 제일 커지는 게 일본 정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네. 어마어마한 정말, 네.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오히려 완화를 하면서 더 좋게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 좋게 만드는 것보다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그 타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일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좀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엔화 약세로 가면 달러로 환산되는 그쵸. 그렇죠. 이런 거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미국 사람이 와서 1달러 바꿔주세요 하면 한 연초에는 115엔 바꿔줬는데 그렇죠. 지금 1달러 하면은 한 140엔 바꿔주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관광 온다라고 하면은 네. 엄청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도 많이 가고요. 그렇죠. 네. 코로나나 이런 질병만 네. 없었으면은 네. 아마 그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엔당 우리 원화로도 1,000원 깨졌죠. 그렇죠. 980원. 980대. 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막 2011년 막 그때 한 1,500원 가지 않았나요? 10년, 11년 그랬었을 겁니다. 네, 100엔당. 1,000원 중반대. 네. 그렇죠. 네, 1,500원도 진짜 갔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9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엔화가 진짜 약세가 됐는데 네. 이제 그 이유가 있다. 나름 있습니다.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 일본을 말하자면은 늘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5년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뭔 일이 있었길래라는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좀 긴 이야기기는 한데 네.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그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한테는? 네, 일본이 원래 이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좋았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막 일본을 배우자 막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일단은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어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1987년인데 맞아요. 87년. 네, 그때의 세계 당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NTT라는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뭐 2, 3, 4위를 합쳐도 뭐 큰 만큼 굉장히 좀 규모가 컸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해당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는 저번에 좀 소개드렸던 폴 볼커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시기 때 잘 한번 보시면 오일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있었죠. 네. 있었는데 석유 화학 제품이 이제 원유로 대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그 이전에도 이 물가를 잡는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과거 폴 보커도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이 폭발적인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 잡긴 잡았어요. 잡긴 잡았죠. 예, 예. 대신에 그에 따른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예. 이 화폐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에서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달러 그쵸? 강세.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출에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그렇죠. 네. 미국은. 네.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 제품이 비싸니까 내수도 그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들어오는 이 나라들의 이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일본이라는 거죠. 그때 네. 이제 소니도 있었고 도요타 자동차도 있었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 카가
그 시절 이제 일본 도요타에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소니야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가전기기. 왜냐하면 일본의 제품이 가격이 싸기도 했지만 제품 자체가 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장인 정신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네. 대대로 이제 하나의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기술력을 계속 연이어서 가면서 장인 정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냉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제 방위나 이런 부분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방위에 돈을 쓰지 않고 네. 이제 이 내수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냉전 시대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일본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할 정도로 이런 경제적인 경제로요. 그렇죠. 네. 경제로 굉장히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잠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창원 본부장의 이야기는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 볼커가 등장해서 기준금리를 이제 20%까지 엄청나게 올리면서 올렸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를 잡아냅니다. 네. 그게 이제 한 81년, 그렇죠. 82년쯤 되죠. 그러니까 달러는 엄청 강해져 있고, 맞습니다. 예, 물가는 안정화돼 있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이 지점에 그렇죠. 혜성처럼 일본이 등장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 제품도 좋은데 달러 가격도- 강세, 엔화 약세니까 수출이 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았다. 좋았고요. 네. 그러면서 뭐 도요타 자동차부터 막 팔았고, 네. 산업도 성장했고, 맞습니다. 부동산도 비싸지고. 부동산 엄청나게 네. 비쌌었죠. 그래서 네. 일본이 막 그때 영화사 뭐죠? 그 영화사 뭐죠? 그 콜롬비아 영화사 사들이고, 예, 네네. 맞죠? 예, 네. 그다음에 록펠러 빌딩 사들이고 맞습니다. 막 네. 부동산 투자. 예, 하면서 진짜 미국을 경제로 이겼는데 맞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사건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198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이제 대무장관이 만나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호텔. 네,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미달러를 엔화와 이제 독일의 마르크에 대비해서 절하를 시키는 네.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였다면 그렇죠.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렇죠. 뒤집어 네. 버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면서 네.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이 시기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런 화폐 가치들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연봉도 많이 높았고요. 그때 그 시절에 일본은 뭐 호시절이었겠죠. 그렇죠.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연봉이 뭐 2억 뭐 정도 했다라고 하니까 네. 네, 엄청난 시기였고 신입사원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랑 투기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담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건물을 하나 사면 그거에 대한 돈을 또 빌려서 건물을 또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도 네. 투기나 투자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기업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라자 합의가 발생이 되면서 이 수출적인 매력도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엔화가 강해지니까 이 85년 이후에 87년, 88년 일본인들이 네. 전 세계의 관광을 엄청나게 싹쓸이합니다. 그쵸. 엔화가 이제 초강세로 바뀌니까. 네, 예. 지나가면 거의 명품이 씨가 말랐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의 중국인들. 그렇죠. 예, 네. 그때가 80년대 말 일본인들이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다가요. 네. 이제 그러다가. 큰일이 난 거죠. 예. 네,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심각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채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고 거기에다가 부동산의 규제까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네. 집값이 폭락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담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이 되면서 버블이 이제 깨지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게 되고요. 네.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이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율 자체도 떨어지게 되면서 네.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노령화의 시작. 그렇죠. 일본 노령화의. 노령화의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경쟁력이 사라지고 젊은 층들의 이런 노동력들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마비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 30년까지 오게 됐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때 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높여요. 그게 아, 미스테리인데. 맞습니다. 예. 네. 오히려 그걸 살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더 버블을 잡겠다고 높이면서 네. 이제 시작이 되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왜냐면 이제 버블 터지고 나서. 네, 버블 터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시작이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네. 어떤 아픔 충격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한 아베. 네. 아베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결국 일본이 살 길은 엔화를 같이 절하하는 그쵸. 엔화 약세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아베노믹스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20년 동안의 이런 디플레이션과 앵고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베 네. 정권의 정책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들로 하면서 이제 2012년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일본 경제가 결국에는 다시 좋아지게 되죠. 네. 18년에 이제 피크를 찍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나쁜 엔저라고 조금 욕을 먹는 그런 정책이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경제를 그래도 많이 좀 회복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같이 조금 VOJ 총재도 내년 4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기조 자체가 아베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이런 아베노믹스의 이런 정책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총리가 좀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총리의 이런 기조는 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재투자하고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지만 유독 한 나라인 일본만큼은 네, 인플레를 원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30년 동안 인플레를 못 만나봤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도 엔화 찍어내고 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나오고 있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일본이 각성이라고 보다 이 엔저를 포기할 급선할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이 엔저를 포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네. 그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뒷감당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감당이라 함은 이제 부채에 대한 네.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채에 대한 이런 우려, 네. 그리고 경기 자체가 뭐 이런 물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력이 좀 상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이런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강하게 이제 올려야지 그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지금 기초적인 체력이 좀 많이 꺾여 있지 않나. 왜냐하면 18년까지는 다시 이제 엔저 효과로 수출에 대한 덕을 많이 봤지만 네. 현재 시점은 그런 기조와 전 세계적인 기조가 완전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환율 전쟁이 아니라 역환율 전쟁 기조로 가고 있을 만큼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래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 혼자만 반대로 됐고 터키와 사례를 보게 되더라도 예. 이런 높은 인플레가 결국엔 발생이 되면서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은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총재가 VOJ 총재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의 1등 공신이 실은 엔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엔화이기도 하죠. 엔화가 네. 약세가 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는,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문제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본에 대한 일본 금융 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식학개론에서 빠르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를 드려야 되겠어요. 일본만 나홀로 거꾸로. 네. 슈퍼주니어 T의 록구거 듣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